단 50년 만에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정복한 민족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운 이들은 화려한 문명국가가 아니었어요. 끝없는 초원에서 말을 타고 양을 치던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백만 명의 시체가 쌓였고 번영하던 도시들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남성의 0.5%가 한 남자의 직계 후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죠. 그 남자의 이름은 태무진, 훗날 세상을 뒤흔든 징기스칸입니다. 몽골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무진이 태어난 12세기 몽골 초원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였는데요. 여러 부족들이 서로를 습격하고 약탈하며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인은 보르지긴 씨족의 수장이었는데 1171년 9살 태무진의 결혼을 주선하다가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하고 말았죠. 어린 태무진은 족장의 자리를 이어받으려 했지만 부족민들은 어린아이를 따르길 거부했고 그의 가족은 초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6년간 태무진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때로는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시련이 그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태무진은 어린 시절 맹세를 나눈 의형제 자무카와 케레이트족의 지도자 토릴칸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갔죠. 자무카와 함께 다른 부족들을 습격하며 힘을 길렀지만 두 사람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무카는 전통적인 몽골 귀족 체제를 지지했고 태무진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무진은 혈통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이건 당시 몽골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태무진의 인기가 높아지자 위협을 느낀 자무카는 1187년 3만 대군을 이끌고 그를 공격했고 탈란의 전투에서 태무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죠. 이후 10년간 태무진의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1197년 그는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금나라가 타타르족과 전쟁을 벌일 때 몽골 연합군을 지휘했던 거죠. 태무진은 이 전쟁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타타르 부족의 지도자들을 처형했지만 평민들은 자신의 휘하에 받아들였어요. 이게 태무진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는 부족이나 혈통이 아니라 능력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태무진은 전사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병사들의 사기를 극도로 높였죠. 또한 그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손님과 사절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엄청난 피바람으로 증명되죠. 승리할 때마다 더 많은 전사들이 태무진에게 합류했고 그는 군대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십진법을 도입해서 군대를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나눴는데 부대 간 이동은 금지됐고 타형병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이 선출했지만 10,000명을 지휘하는 투먼의 지휘관만은 태무진이 직접 임명했죠. 이 체계 덕분에 몽골군은 놀라운 유연성과 충성심을 갖추게 됐고 복잡한 전술 기동도 척척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201년 여러 반대파 부족들이 모여 자무카를 칸으로 선포했고 이로써 5년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태무진은 13날개의 전투에서 자신의 옛 의형제를 격파했고 같은 해 몽골 족장들의 회의에서 대포자로 선출됐죠. 그리고 1206년 태무진은 마침내 징기스칸, 즉 모든 이의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흩어져 있던 유목 부족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된 순간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1209년 서하 왕국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는데 공성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죠. 몽골군은 이 전쟁에서 성을 공략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서하 황제가 항복하자 징기스칸은 이제 금나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금나라는 몽골인을 북방의 성가신 존재 정도로 여겼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1211년 금나라가 오히려 몽골의 복종을 요구하자 징기스칸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나라는 인구가 많고 80만 보병과 15만 기병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병은 훈련되지 않은 농민이었고 사기도 낮았습니다. 반면 몽골군은 9만 명에 불과했지만 모두가 말 위에서 활을 쏠 수 있는 정예 기병이었죠. 몽골군은 만리장성을 우회한 후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징기스칸이 6만을 이끌고 베이징을 향했고 그의 아들 오고타이는 3만으로 다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야후린 고개에서 금나라 대군이 몽골군을 막아섰는데 징기스칸은 정면 대결 대신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죠. 그 사이 그의 명장 제베와 수부타이가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우회해서 적의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금나라군이 격파당하자 몽골군은 본대와 합류해 야후린 고개의 수비군을 양면에서 공격했죠. 여기서 몽골군은 유명한 위장 퇴각 전술을 사용했는데 일부러 도망치면서 전리품을 버렸습니다. 금나라 수비군은 미끼를 물고 요새에서 뛰쳐나왔다가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죠. 사방에서 몽골 궁수들의 화살이 쏟아졌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관문이 열리자 징기스칸은 시골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겨울이 오자 철수했다가 이듬해 다시 침공했죠. 몽골군의 기동력 때문에 금나라는 효과적인 방어를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항복한 도시의 주민 대부분은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됐지만 기술자, 장인, 상인, 의사, 교사는 살려서 몽골군에 합류시켰어요. 황하 북쪽을 모두 확보한 후 징기스칸은 베이징을 포위했는데 몇 달간 굶기려 했지만 전염병이 몽골 진영에 퍼졌죠. 결국 금나라 황제와 협상을 벌였고 조공을 바치고 공주를 보내는 조건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몽골군이 철수하던 중 황제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징기스칸은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였죠. 분노한 그는 군대를 돌려 베이징을 다시 공격했고 이번엔 중국인 공성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도시의 화재는 한 달 넘게 타올랐죠. 한때 몽골을 무시했던 2천만 인구의 대국이 무릎을 꿇었고 이제 몽골의 시선은 서쪽을 향했습니다. 1205년 패배한 나이만족의 왕자 쿠출룩은 서쪽으로 도망쳐 카라키타이 제국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황제의 딸과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2년 후 그는 장인을 배신하고 제국을 찬탈했습니다. 1216년 쿠출룩이 몽골 보호령인 도시에 세금을 부과하자 징기스칸은 제배를 보냈고 2년 만에 카라키타이 전체가 몽골 지배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몽골은 페르시아의 샤 무함마드 2세가 다스리는 호라즘 제국과 접경하게 됐죠. 징기스칸은 무역을 희망하며 귀중한 선물을 실은 대상을 보냈지만 오트라르의 총독이 상인들을 스파이로 몰아 처형해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은 3명의 사절을 보내 석방을 요구했는데 샤는 사절 중 1명을 처형하고 나머지 2명의 수염을 밀어 돌려보냈죠. 신성한 환대의 규칙이 깨졌고 징기스칸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1219년 겨울 몽골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호라즘을 침공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장남 주치와 제베는 2만 명으로 산을 넘어 페르가나 계곡을 황폐화시켰고 차남 차가타이와 삼남 오고타이는 오트라르를 포위했죠. 5개월의 포위 끝에 내부 배신자가 문을 열었고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을 처형한 총독은 녹인 은을 눈과 귀에 부어 처형당했죠. 샤가 수도 사마르칸트에서 방어를 준비하는 동안 징기스칸은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키즐쿨 사막 300마일을 가로질러 부하라의 문 앞에 나타난 거죠. 도시의 방어는 약했고 절박한 수비군은 야전으로 나섰다가 괴멸당했습니다. 다음은 사마르칸트였는데 4만 수비대가 있었지만 3일간의 전투 끝에 항복했죠. 약 10만 명의 주민이 학살당했고 샤와 그의 아들은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징기스칸은 수부타이와 제베에게 2만 명을 주며 샤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원정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정찰 임무가 됩니다. 그들은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을 습격하며 겨울을 보냈고 1221년 처음으로 조지아 왕국에 들어갔죠. 조지아 왕은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맹세한 기사들을 포함한 군대를 일으켜 맞섰지만 수부타이의 위장 퇴각에 소가 보병과 분리된 기병이 포위당해 학살당했습니다. 몽골군은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향했는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알란족, 킥차크족, 불가르족의 연합군 5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 몽골군은 격퇴당했지만 수부타이는 킵차크족에게 비밀리에 뇌물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밤 킵차크족이 이탈했고 남은 연합군은 몽골군에게 격파당했죠. 수부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킵차크족까지 추격해 학살했습니다. 살아남은 킵차크족이 무스 공국들의 도움을 요청하자 여러 루스 공작들이 연합해 6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몽골도 사절을 보내 킵차크와의 싸움이니 개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루스 공작들은 환대의 규칙을 어기고 사절들을 죽였죠. 9일간 몽골군은 퇴각하며 전리품과 가축을 버렸고 루스군은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칼카강에서 킵차크 선봉대가 몽골군과 충돌했을 때 수부타이는 퇴각을 명령했고 킵차크군이 추격했죠. 루스 공작들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자 수부타이는 중기병을 돌려 준비 안 된 킵차크군을 급습했습니다. 군수들의 화살이 적의 진격을 늦추는 사이 중기병은 조직되지 않은 적을 한 공작씩 차례로 격파해 나갔죠. 첫 충격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쏟아지는 화살에 쓰러졌습니다. 유일하게 진영을 갖춘 군대는 키예프 공작 무스티 슬라프의 1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고지대에 마차로 방어진을 치고 버텼죠. 3일간 휘파람 화살과 연기 폭탄 공격을 견딘 후 물이 떨어지자 평화로운 항복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영을 나서자마자 포위당해 학살당했죠. 수부타이는 일부러 틈을 열어두어 도망치려는 자들에게 희망을 줬고 더 빠른 궁수들이 그들을 추격해 죽였습니다. 루스 전사 10명 중 1명만 살아남았고 무스티슬라프를 포함한 귀족들은 나무 플랫폼 아래 묶여 그 위에서 몽골 장군들이 연회를 벌이는 동안 압사당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카스피해를 돌아 더 많은 부족을 격파한 후 몽골로 귀환했죠. 이 대원정에서 그들은 새 땅을 정복하진 않았지만
훗날 침공할 지역의 지형과 군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편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는 오명을 이끌고 호라산 지역을 정복했는데 메르브와 니샤프 같은 도시들을 빠르게 함락하고 약탈했습니다. 복한 도시든 저항한 도시든 학살은 마찬가지였는데 몽골군은 그토록 광대한 인구를 통제할 수 없었기에 대량 학살을 실용적인 정복 방법으로 사용한 거죠. 호라즘 지역의 인구는 처음 200만에서 2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샤의 아들 잘라이 아띠는 6만 투르크와 아프간 전사를 모아 몽골에 맞섰습니다. 징기스칸이 보낸 3만 몽골군이 파르완에서 그와 만났는데 좁은 계곡 지형이 몽골 기병의 기동을 제한했죠. 잘랄 아띠네 해체된 군수들이 말 위에 몽골 군수보다 정확하고 치명적이었고 몽골군의 절반이 전멸했습니다. 이 패배는 몽골의 무적 신화를 깼고 평화롭게 항복했던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징기스칸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잘딜 아딘을 추격했고 인더스 강가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왕자의 군대는 산과 강 사이에 갇혔고 징기스칸은 산 뒤로 1만 명을 보내 후방을 기습했죠. 양면 공격에 혼란에 빠진 잘랄 아딘은 강으로 뛰어들어 탈출했지만 그의 군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서하 왕국이 호라즘 원정에 병력을 보내지 않은 것이 징기스칸의 분노를 샀습니다. 1217년 그는 서하를 응징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었는데 이번엔 공성전의 달인이 된 몽골군 앞에 왕국은 빠르게 무너졌죠. 하지만 원정 중 징기스칸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전진한 그는 1227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서하는 그가 처음 정복한 곳이자 마지막 정복한 곳이 됐습니다. 징기스칸의 제국은 법체계와 유능한 후계자들 덕분에 그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그는 몽골의 전통을 깨고 제국을 분할하지 않고 통일을 유지하도록 아들들에게 당부했죠.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대칸이 됐고 주치는 유럽과 페르시아를, 차가타이는 중앙아시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간의 불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 갈등은 제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고타이는 1229년 데칸에 올라 몽골을 조공 기반에서 세금 기반 제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수도 카라코람을 건설하고 우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폐를 만들었죠. 종교적 관음책을 펼쳤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과거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유목민에서 관료 체제로의 거대한 전환은 번영의 시기를 열었고 이 시기는 팍스 몽골리카라 불렸죠. 1235년 몽골 쿠릴타이는 유럽 정복을 결정했고 주치의 아들 바투가 지휘하는 13만 대군이 출발했습니다. 1237년까지 볼가 불가리아를 정복했고 1238년에서 1239년 사이에 수많은 루스국들이 파괴됐죠. 몽골군은 루스가 군대를 통일하지 못하게 빠르게 분열 정복했습니다.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만이 몽골 권위를 받아들여 파괴를 면했죠. 1240년 키예프가 포위됐고 사절은 살해됐습니다. 3개월간의 포위 끝에 도시가 함락됐고 5만 주민 전원이 학살당했죠. 이제 루스는 골든 호르드에 속하게 됐고 몽골군은 중앙 유럽을 향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이 수부타이와의 거래로 유럽 왕국들의 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파괴적인 원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240년 12월 몽골군은 세 갈래로 중앙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부대는 폴란드를 교란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헝가리를 향했죠.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에서 폴란드 공작 헨리 2세의 군대와 몽골군이 맞붙었습니다. 폴란드 기병이 몽골 선봉을 공격해 초기 성공을 거뒀지만 몽골군이 퇴각하자 추격에 나섰죠. 이때 몽골 지휘관이 들판에 풀에 불을 지르라는 신호를 보냈고 짙은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잃은 기병들에게 화살이 쏟아졌고 기병이 전멸하자 무장하지 않은 농민 보병만 남았죠. 폴란드 측면은 학살당했고 헨리 2세는 도주하다 붙잡혀 참수됐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는 레그니차 시 앞에 창 끝에 꽂혀 전시됐죠. 같은 시각 600km 남쪽에서 헝가리 왕 벨라 4세는 사이오강 근처에서 바투와 수부타이의 몽골 주력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군은 4만 명으로 15,000에서 2만의 몽골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죠. 밤중에 몽골군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헝가리군은 자정에 기습해 몽골 선봉을 격파했고 승리를 축하하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4월 11일 아침 수부타이는 북쪽으로 우회해 강의 얕은 곳을 건넜고 바투는 7대의 투석기로 다리 수비대를 포격했죠. 헝가리 진영에서는 왕을 비난하는 큰 다툼이 벌어졌고 이 틈에 몽골군이 강을 건넜습니다. 처음엔 헝가리군이 우세해 몽골군을 강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수부타이가 기적적으로 합류해 후방을 공격했죠. 몽골군은 헝가리 진영을 포위하고 투석기와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3번의 탈출 시도가 실패하자 몽골군은 일부러 틈을 열어뒀죠. 희망을 본 수비대 대부분이 도망쳤고 매복한 궁수들에게 추격당해 죽었습니다. 이 전술 덕분에 몽골군은 싸우는 적이 아니라
도망치는 적을 죽여 자체 피해를 줄였죠. 이틀 만에 중앙유럽의 가장 강력한 두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헝가리 전역이 몽골의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절반 이상의 정착지가 파괴됐죠. 헝가리는 인구의 약 50만을 잃었습니다. 몽골은 세르비아와 불가리아까지 침공했고 불가리아는 수십 년간 조공국이 됐죠. 교황은 반몽골 십자군을 선포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방어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대서양까지 진격할 계획이었고 막을 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241년 12월 데칸 오고타이가 사망했고 바투와 대부분의 군대는 다음 지도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가야 했죠. 유럽은 구원받았습니다. 중동에서도 몽골의 정복은 계속됐습니다. 잘랄 아띠는 인더스강 패배 후 펀자브에서 세력을 모아 이란으로 돌아왔고 아제르바이잔의 아타베구 국가를 멸망시켰죠. 하지만 1226년 조지아를 공격해 트빌리시를 함락시킨 후 셀주크와 아이유브 연합군의 패해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데칸 오고타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차르마간 장군을 보냈고 1231년 잘랄 아띠는 패배에 도주하다 암살당했습니다. 호와즘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죠. 몽케가 1251년 데칸이 되자 그는 형제 쿠빌라이에게 중국을, 훌라구에게 페르시아를 맡겼습니다. 1256년 훌라구는 10만 이상의 군대로 중동에 들어왔고 전설적인 암살자 교단 하시신을 정복했죠. 그들을 항복하고 모든 요새를 넘겼습니다. 이제 훌라구는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 알무스타심에게 복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258년 2월 몽골군이 바그다드에 접근하자 칼리프는 2만 기병을 보내 맞섰죠. 이 군대는 몽골 선봉을 격파했지만 성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영을 치고 축하 연회를 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몽골군과 강 사이에 포위돼 학살당했죠. 몽골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투석기 세례를 퍼부었으며 2월 10일 바그다드가 항복했습니다. 7일간 약탈이 계속됐고 기독교인만 목숨을 건졌죠. 바그다드의 대도서관이 불태워졌고 이슬람 황금시대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슬람 역사상 처음으로 칼리프가 없어졌죠. 훌라구는 시리아로 진격했고 1260년 2월 알레포가 바그다드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홈스와 다마스쿠스는 자진 항복해 파괴를 면했죠. 하지만 데칸 몽케가 중국 송나라와의 전쟁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제국은 내전 직전이었습니다. 훌라구는 몽골로 떠났고 키투부카 장군에게 2만 명만 남겼죠. 맘루크 술탄 쿠투즈는 훌라구가 대군을 데리고 떠난 것을 알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몽골 사절은 죽임당했고 키트부카는 수적 열세를 알면서도 2만 5천 명으로 맘루크군을 맞으러 나섰죠. 1260년 9월 아인 잘루트에서 두 군대가 만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곳이죠. 몽골 기병이 바이바르스가 지휘하는 맘루크 선봉을 공격하자 이 부대는 무너져 계곡으로 도망쳤습니다. 키트부카는 추격했지만 이건 바로 몽골 자신의 전술을 역이용한 함정이었죠. 바이바르스는 적을 유인하고 있었고 몽골군은 쿠투즈의 주력이 기다리는 계곡에 빠졌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몽골군은 모든 병력을 투입했고 맘루크 좌익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몇 시간 동안 쿠투즈는 우익 병력을 좌익으로 보내 방어선을 복구했습니다. 바이바르스가 예비대를 극단 측면으로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고 쿠투즈가 직접 친위대를 이끌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죠. 몽골군은 잘 싸웠지만 압도적인 수에 고정됐고 측면 공격에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휘관 키트부카가 전사하자 몽골군은 도주하기 시작했고 5천에서 1만 명이 전사했죠. 맘루크는 압도적인 수와 몽골 전술의 역이용으로 승리했고 이 승리로 당대 최강의 이슬락이 됐습니다. 아인 잘루트는 몽골 제국의 정점이자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칸 몽케가 1259년 사망했을 때 막내 아리크부케는 수도 카라코람에 있었고 쿠빌라이와 훌라구는 원정 중이었습니다. 아리크부케는 쿠빌라이가 불교 때문에 너무 유약하다고 본 귀족들의 지지로 데칸을 선포했죠. 쿠빌라이도 스스로 칸을 선포하고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서쪽에서 골든 호르드의 이슬람 지도자 베르케는 바그다드 약탈을 용서하지 않았고 훌라구가 몽골로 가자 일칸국 영토를 습격하기 시작했죠. 차가타이 칸국은 두 내전 사이에 끼어 정치적 카드로 사용됐습니다. 제국은 이제 5조각으로 나뉘었죠.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의 내전은 1260년에서 126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쿠빌라이는 남중국을 떠나 북쪽에 집중했고 아리크부케의 공격을 격퇴한 후 카라코람을 점령해 불태웠죠. 두 형제 모두 차가타이 칸국의 왕좌에 후보를 세우려 했는데 아리크부케가 쿠빌라이의 후보를 암살했습니다. 아리크부케의 상황이 악화되자 동맹들이 이탈했고 심지어 아들마저 데칸의 인장을 훔쳐 쿠빌라이에게 넘겼죠. 지지자도 보급품도 없이 홀로 남은 아리크부케는 상두로 가서 형에게 직접 항복했습니다. 쿠빌라이가 새 데칸이 됐지만 이 내전은 제국의 부활을 가져왔고 쿠빌라이를 중국 쪽으로 더 기우게 했죠. 훌라구와 베르케도 코카서스와 호아산 국경에서 싸웠는데 훌라구의 군대가 얼어붙은 테렉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져 많은 병사가 익사했습니다. 훌라구는 후퇴해야 했고 양측 모두 전쟁을 계속할 힘이 없었죠.
아리크 부케가 항복하자 골든 호르두도 쿠빌라이의 권위를 인정했고 1265년 훌라구, 1266년 베르케가 사망하면서 적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은 이미 깨졌고 징기스의 유산은 4개의 다른 국가로 나뉘었죠. 내전이 끝난 후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을 원나라로 변모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1271년 수도를 칸발릭, 훗날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황제를 선포했죠. 그와 후손들은 점점 몽골인보다 중국인이 되어갔습니다. 2만 개 이상의 공립학교를 세웠고 예술을 후원했으며 마르코 폴로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만났죠. 쿠빌라이는 은으로 보증된 위조 불가능한 지폐를 발행했는데 이 지폐는 전 몽골 제국에서 통용됐습니다.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1400개의 역참 네트워크를 무역 거점으로도 활용해 중국을 전례 없이 세계에 개방했습니다. 아이디어 화약, 발명품이 퍼져나갔고 불행히도 흑사병도 함께 퍼졌죠. 쿠빌라이는 효율적인 중앙 집권 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유목민 군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소수의 몽골 정예와 대규모 중국군으로 구성됐죠. 송나라를 다시 공격하기로 결정했지만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송나라는 야전에서 몽골을 막을 희망이 없었지만 당대 최고의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강력한 요새는 양양성이었는데 수년치 보급품에 이중 성벽을 갖추고 있었죠. 쿠빌라이는 조부의 중국 정복 비전을 이루려면 군대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5천 척의 함선을 건조하고 북중국과 고려과 고려의 숙련된 선원을 모집해 강을 장악하고 적의 보급을 차단하려 했죠. 이 새 해군에는 7만 명의 훈련된 해병이 있었고 이는 몽골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양양 공성전은 6년간 이어졌는데 이 도시가 함락되면 중국 전체가 따라올 것임을 수비군도 알았죠. 송나라는 여러 번 구원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 500m 거리에서 300kg 돌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의 평형추 투석기였죠. 수년간 벙양성이 며칠 만에 함락됐습니다. 1273년 양양 함락 후 쿠빌라이의 군대는 빠르게 남중국을 휩쓸었고 송나라 조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8살 소제를 즉위시켰죠. 평화협상 시도가 거부되자 그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치다 결국 거대한 함대에 올랐습니다. 쿠빌라이는 해군을 보내 송나라 함대를 공격했고 1279년 3월 19일 애산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죠. 송나라 함대는 천척이었지만 대부분 민간인을 태운 수송선이었고 쿠빌라이의 함대는 300척의 전함에 2만 명의 숙련된 해병이 있었습니다. 지휘관 장세걸은 병사들의 탈영을 막으려 육지의 모든 건물을 불태우고 1000척을 쇠사슬로 연결해 수평선을 만들었죠. 황제의 배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원나라 함대는 화공선을 보냈지만 송나라는 진흙을 바른 배와 긴 막대로 대비했죠. 원나라는 만을 양쪽에서 봉쇄하고 송나라가 마른 음식과 강물만 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기가 꺾이지 않자 원나라는 4부대로 나뉘어 사방에서 공격했죠. 쇠사슬로 묶인 송나라 함선들은 대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원나라는 밀물대 남쪽에서 썰물대 북쪽에서 공격하며 쉴 틈을 주지 않았죠. 그래도 송나라는 용감히 싸워 화살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갑자기 공격이 멈추고 쿠빌라이 함대에서 축제 음악이 들려오자 송나라 병사들은 방심했죠. 하지만 이 음악은 총공격 신호였습니다. 화살 어무 아래 원나라 전 해군이 중앙을 향해 돌진했고 측면의 송나라 병사들은 민간인 포함 수천 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황제의 측근 대신이 그를 안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소제가 마지막 송나라 황제가 됐고 중국은 외국 왕조 아래 처음으로 통일됐죠. 몽골 제국은 이제 산산조각 났지만 징기스 후손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